우리는 한국을 몰라서 위험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예산감사팀 마일스 헤일리 박사의 이 한마디에 워싱턴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한국군 탄약 부족을 우려하며 48시간 내 긴급 실사를 결정했고 30조 원대 동아시아 작전비 재편안이 상정됐죠. 같은 시기 NATO 주요국들은 자체 군수체계 붕괴로 패닉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미 상원 보좌진은 브리핑룸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틀 만에 현장 실사단이 목격한 건 부족이 아니라 미국조차 모르던 혁신적 군수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25년 이재명 정부가 이미 전 체계를 업데이트했다는 사실이죠. 미국은 왜 동맹국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몰랐을까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숨긴 시스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워싱턴 DC의 초겨울 아침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산하 예산감사팀에서 일하는 마일스 헤일리예요. 사람들은 저를 숫자로 전쟁을 읽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제게 동맹이란 감정이 아니라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되는 항목이었습니다. 효율, 가용성, 비용 대비 효과. 모든 게 표로 정리되고 그래프로 예측되죠. 그날 아침 동아시아 작전비 재편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던 순간 한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동맹국 어의 포탄 가용 일수 급감. 회의실에서 누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도 결국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잘하지만 거짓말의 패턴도 숫자로 남거든요. 화면에 뜬 그래프를 확대했어요. 감소 곡선이 이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족의 패턴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멍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였죠. 더 이상한 건 같은 기간 한국 방산 수출 지표는 멀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탄약이 부족하다면서 수출은 정상? 뭔가 맞지 않았어요. 손가락으로 표를 따라 내려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누락인가 아니면 설계인가? 옆자리 동료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질문으로 가득 찼죠. 특정 구간이 통째로 비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오후 상관인 루이스 랜섬이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헤일리, 이거 위험 경보 초안 작성해. 상원 보고용으로 필요해. 지금 자료로는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뭔가 써야지. 예산심의 일정이 코앞이야.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확신과 의심 사이 어딘가에 서 있었죠. 제 데이터가 맞다는 확신, 하지만 이 데이터가 일부러 틀리게 보이도록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는 불편한 호기심.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면 확인이 아니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백악관 NSC 라인에 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현장 실사 요청 오판 방지 목적.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승인 메일을 받고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서두에 딱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동맹은 위험이 아니라 공백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곧 문제가 됐어요. 오전 브리핑에서 랜섬이 인상을 찌푸렸죠. 헤일리, 이건 너무 직설적이야. 지금 분위기 알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기조는 명확했어요. 자립하지 못하는 동맹은 비용이다. 그게 워싱턴을 관통하는 메시지였죠. 그래도 사실은 사실 아닙니까? 사실이 언제나 환영받는 건 아니야. 한국을 흔들면 예산 전쟁이 된다고. 회의실을 나오는데 태평양 사령부 분석관 사만다 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메모 하나를 건넸습니다. 읽어보세요. 메모엔 짧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측이 제공한 자료는 공개 가능한 범위만. 핵심은 현장에 있음. 저는 그녀를 쳐다봤죠. 뭘 숨기고 있다는 겁니까? 숨긴다기보다는 보일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 뒤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왜 일부만 공개했을까? 부족해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사실 제가 진짜 두려워한 건 한국이 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오판하는 것.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오후, 저는 보고서에 새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자료 불충분. 현장 조사 필수. 랜섬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국방부에서 승인했어. 근데 조건이 있어. 뭡니까? 결론은 조심하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검증은 불신이 아닌데 왜 모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언제 출발합니까? 이틀 후. 주한미군이 협조할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사만다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일 만큼만 보이는 나라.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있는 거지? 가방을 챙기면서 저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실사가 아닐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숫자만으론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그곳에 있을 거예요. 비행기 티켓을 출력하며 생각했죠. 동맹은 믿음이 아니라 검증으로 강해진다고. 그게 제가 배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검증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 기준 자체가 시험받게 될 거란 걸요. 이틀 후,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초겨울 공기는 워싱턴보다 더 차가웠어요. 주한미군 연락관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죠. 헤일리 박사님, 일정은 이미 조율됐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수도권 외곽지상 보관시설입니다. 한국 측이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 거리를 바라봤어요.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용산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한국 측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단 여성이 악수를 청했어요. 최서윤입니다. 군수정책 담당이에요. 마일스 헤일리입니다. 그녀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죠. 차량으로 1시간쯤 달렸습니다. 외곽의 군사시설 구역이 나타났어요. 검문 절차는 철저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죠. 도착한 시설은 깔끔했습니다. 보관체계는 교과서적이었고 관리 절차는 완벽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저는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용량이라면 고강도 전투 상황에서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최서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어떻습니까? 시스템은 훌륭합니다. 근데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죠. 양이 예상보다 적네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묘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여기는 공개구역입니다, 박사님. 공개구역이요? 네. 판단은 박사님이 하셔야죠. 저는 그 말에서 시험지를 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건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찾아내길 기다리는 거였죠. 오후 내내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재고 관리 시스템, 출고 절차, 안전 규정. 모든 게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했죠. 저녁 무렵 최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더 보고 싶으신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원하시면 다른 형태의 시설도 가능합니다. 다른 형태요? 지하, 그리고 분산체계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뭔가 더 있었던 거예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정 연장하겠습니다. 공식 요청서 올릴게요. 최서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이 사람은 진짜 알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내일 아침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가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보여주는 정보는 진실이 아니라 연출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고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워싱턴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일리, 숫자 없으면 예산 못 굴려. 상원 보좌진이 난리야. 아직 확인 중입니다. 확인은 무슨, 빨리 결론 내. 시간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증거 없이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다음 날 새벽 최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승인됐습니다. 단, 기록 장비 반입 불가.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문제 없습니다.
아침 7시 차량이 호텔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어제와 다른 방향으로 향했어요. 산악지형으로 들어갔죠. 검문 절차가 달라졌습니다. 더 꼼꼼하고 더 조용했어요. 무전기 소리조차 최소화됐죠. 1시간쯤 산길을 오르자 표지판 하나 없는 출입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긴 터널이요. 터널 안은 조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켜져 있었어요. 차는 천천히 내려갔죠. 최서윤이 말했습니다. 여기부턴 단일 창고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연결망이에요. 터널 끝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제가 상상했던 창고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공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작은 거점들이 복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각 거점마다 사람 손을 최소화한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죠.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컨베이어가 조용히 움직이고 분류 시스템이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적재된 물자들은 코드로만 구분됐고 이동 경로는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최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전시에 멈추지 않게 만든 방식입니다. 한 곳이 막혀도 흐름은 계속되죠. 저는 숫자를 보지 못했어요. 대신 흐름을 봤습니다. 이건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시스템이었죠. 머릿속에서 모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본 부족 데이터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만들어진 오판이었어요. 박사님, 최서윤이 저를 불렀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니, 괜찮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긴급 메일을 보냈어요. 결론 유보. 평가 모델부터 재검토 필요. 답장은 곧바로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설명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타이핑했어요. 강함은 쌓아둠이 아니라 흐르게 함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델이 틀렸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 한 통의 메일이 모든 걸 바꿀 거란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 안의 확신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모든 게 틀렸어요. 한국은 약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위험하다. 저는 이렇게 고쳤죠. 하지만 곧 멈췄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한국이 원한 전략적 모호성을 제가 망치는 건 아닐까? 그렇다고 흐리게 쓰면 워싱턴은 다시 부족이라고 결론 낼 겁니다. 노트북 화면만 1시간째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서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민 중입니다. 무엇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너무 자세히 쓰면 당신들이 지키고 싶어 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아서요. 최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다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동맹은 믿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숫자 대신 의도를 읽었어요. 그리고 상처도요. 한국은 전쟁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끝내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령님.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해를 막는 거예요. 과시하는 게 아니라요. 최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후 내내 저는 문장을 다시 썼어요. 구체적인 수량 대신 운용 철학을 중심으로요. 한국의 군수 체계는 양적 비축이 아닌 지속 가능한 흐름을 설계한다. 이렇게 쓰니까 진실을 말하면서도 세부는 보호할 수 있었죠. 저녁 무렵 최서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확인시키겠습니다. 조건부 협조 가능해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군수 체계 평가양이 아닌 시간의 관점에서.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헤일리, 이게 무슨 소리야? 숫자는 어딨어? 숫자로는 설명 안 됩니다. 체계로 봐야 해요. 정치인들이 그걸 이해할 것 같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해시켜야죠.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두려웠어요.
정치적 파장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했죠. 진실을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하겠다고요. 현실의 용기는 폭로가 아니라 책임 있는 전달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보고서는 단순한 평가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제 보관이 아니라 반응 시간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군수본부 브리핑룸에서 실무자가 대형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박사님, 이걸 봐주세요. 지도 위에 점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점이 아니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선들이었죠. 우리는 재고를 얼마가 아니라 언제로 평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번쩍하고 깨달았어요. 저는 노트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게 제 보고서 제목이 될 거란 걸 직감했죠. 실무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4시간. 여기서 최전방까지 8시간입니다. 멈추지 않고요? 네. 중간 거점들이 계속 연결되니까요. 저는 미군 모델을 떠올렸습니다. 대형 허브 중심, 단계적 전달. 효율적이지만 한 곳이 끊기면 전체가 위험해지는 구조죠. 여기는 달랐어요. 소규모 거점들이 리듬처럼 이어지며 공백을 메웠습니다. 그럼 초반에 보고된 가용일수 급감은? 실무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기 집중 대응 시나리오에서만 나오는 경보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배분 방식의 차이죠. 제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워싱턴에서 본 데이터는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단지 전제가 달랐던 거죠. 미국식 순차 소모 모델로 한국을 평가했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박사님, 최서윤이 옆에서 말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보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죠. 우리 모델이 오염됐어요. 같은 숫자라도 전제가 다르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는군요. 오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5판의 근본 원인 평가 모델의 전제 불일치. 워싱턴에 보내는 중간 보고였어요. 한국 군수 체계는 미국과 다른 철학으로 설계됐습니다. 양적 비교는 무의미하며 시간과 연결성 기반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데이터들이 이제는 하나의 그림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알았어요. 이 진실을 워싱턴이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걸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본격적인 재평가야.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조사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윤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질문과 답변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국방부 근처 평범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웠죠. 중령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늘 첫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계로 번역하려다 멈췄어요.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첫날이요? 전쟁의 첫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준비했고 크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함은 겸손이면서 동시에 방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군요. 맞습니다. 보여주되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최서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박사님은 숫자를 보러 오셨지만 저희는 맥락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보고서는 더 이상 군수 문서가 아니게 됐습니다. 동맹을 설명하는 서사가 된 거죠. 중령님. 네. 제가 워싱턴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최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쓰세요. 단 안전하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게 아니라 노출을 관리한 거였다고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숫자 요구를 멈춰주세요. 체계 검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예상대로 거셌어요. 미쳤어? 상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원에게 설명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틀린 숫자로 설명할 순 없어요. 전화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헤일리, 넌 정말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최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동맹은 정보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맥락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걸요. 그리고 제 역할은 협조자가 아니라 공동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서윤과의 대화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업무적인 질문과 답변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어느 날 저녁, 우리는 국방부 근처 평범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웠죠. 중령님.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최서윤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처음부터 다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늘 첫날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그 말을 통계로 번역하려다 멈췄어요. 이건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이었죠. 첫날이요? 전쟁의 첫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준비했고 크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함은 겸손이면서 동시에 방어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게 전략적 모호성이군요. 맞습니다. 보여주되 다 보여주지 않는 거죠. 최서윤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박사님은 숫자를 보러 오셨지만 저희는 맥락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제 보고서는 더 이상 군수 문서가 아니게 됐습니다. 동맹을 설명하는 서사가 된 거죠. 중령님. 네. 제가 워싱턴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최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진실을 쓰세요. 단 안전하게요.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숨긴 게 아니라 노출을 관리한 거였다고요.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올렸습니다. 숫자 요구를 멈춰주세요. 체계 검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답장은 예상대로 거셌어요. 미쳤어? 상원이 뭐라고 할 것 같아?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상원에게 설명하는 게 제 일입니다. 하지만 틀린 숫자로 설명할 순 없어요. 전화 저편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죠. 헤일리, 넌 정말.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최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해했습니다.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그 한 줄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동맹은 정보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맥락을 공유하는 관계라는 걸요. 그리고 제 역할은 협조자가 아니라 공동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핵심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국방부 고위 실무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그는 한 장의 도표를 스크린에 띄웠죠. 박사님,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도표는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커졌어요. 우리는 2025년에 체계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25년이요? 네. 올해입니다. 저는 놀랐어요. 대통령실 이전 같은 표면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부 프로세스의 갱신이었죠.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작게 고쳐 크게 바꿨습니다. 실무자가 설명했어요. 기존 거점들은 유지하되 연결 방식을 개선했죠. 중단 없는 운영이 목표였습니다. 도표는 숫자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중단 없는 운영이라는 문구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환희를 느꼈어요. 한국은 정체된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워싱턴에선 이미 다른 논리가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자립한다면 미 예산은 줄여야 한다. 저는 반전을 체감했어요. 한국의 강함이 드러날수록 동맹은 강화될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요. 박사님, 실무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복잡합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했어요. 당신들의 강함을 증명하면 워싱턴은 지원을 줄이자고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래도 진실은 말해야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보고서 방향을 완전히 바꿨어요. 한국이 강한이 지원주의자가 아니라 강한이 전략을 함께 맞추자로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썼습니다. 한국의 2025년형 군수 운영은 독립이 아닌 상호 운용을 지향한다. 이는 미국의 부담 감소가 아니라 동맹의 효율성 증대를 의미한다. 워싱턴에 중간 보고를 보냈어요. 곧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헤일리, 이게 무슨 말이야? 강하면 예산 줄이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강하면 함께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들일 것 같아. 받아들이게 만들어야죠. 전화 저편이 조용해졌어요. 넌 정말 고집불통이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고집이라면 네, 맞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함은 축하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용 논리의 표적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프레임을 바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싸움은 한국이 아니라 워싱턴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귀국을 이틀 앞두고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여러 얼굴이 떴어요. 상원 보좌진, 국방부 실무, 언론 대응팀까지. 헤일리 박사, 설명 좀 해보세요. 보좌진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정량 수치 없으면 기사 못 막습니다. 언론이 벌써 움직이고 있어요. 국방부 실무자가 끼어들었죠. 반대로 정량 수치 있으면 외교 문제 납니다. 한국이 민감해하고 있어요. 저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른 결론을 원했어요. 박사님, 사만다 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오판 방지죠? 저는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만이 제 의도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오판 방지가 목표입니다. 그럼 방법을 바꾸시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구체 수량 대신 검증 가능한 지표 묶음을 제안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동률, 대체 경로, 표준 적합성, 연계 훈련 결과. 이런 것들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도 동의할까요? 세부 위치와 수량만 제외하면 가능할 겁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수치 공개 대신 지표 기반 공동검증은 어떻습니까? 최서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구체적으로요? 민감 정보는 보호하되 체계의 건전성은 검증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답변이 왔어요. 조건부 동의합니다. 단 세부 위치와 수량은 제외.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압박했어요. 매일 메시지가 왔죠. 언제 결론 나와? 정치 일정 맞춰야 해. 상원이 기다리고 있어. 저는 압박감에 눌렸습니다. 사방에서 끌어당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공동운영, 표준, 상호검증. 이 세 단어를 중심으로 제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치는 결론을 원하지만 안 보는 과정을 요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집중했어요. 제가 할 일은 오판을 막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저는 최종 보고서의 윤곽을 잡았습니다. 한미 군수 협력 공개 가능한 검증 프레임워크 제안. 이게 제 답이었어요. 숫자 전쟁에서 벗어나 신뢰 구조를 만드는 것. 워싱턴에 초안을 보냈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조용했어요. 1단.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지만 이제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고비가 바로 코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사만다였어요. 헤일리, 큰일 났어요. 무슨 일입니까? 누군가 초기 문구를 언론에 흘렸어요. 가용일수 급감이라는 부분만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샜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기사가 나갔어요.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한국 탄약이라고 쳤죠. 화면이 기사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군 탄약 고갈 위기. 동맹국 군수 지원 한계 도달. 순식간에 온라인은 부족 프레임으로 달아올랐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서윤에게서 차갑게 식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했던 겁니다. 저는 자책했어요. 제가 더 빨리 맥락을 정리했어야 했습니다. 급히 보고서의 핵심을 다시 묶었어요. 부족이 아니라 고강도 초기 대응 모델에서 발생하는 경보. 체계는 견고함.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흘러갔습니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어요. 헤일리, 내가 뭘 한 거야?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왜곡해서 흘렸어요. 상관없어. 내 보고서에서 나온 거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정정 보도를 내야 해요. 정정? 지금 정치판이 어떤데?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신뢰가 숫자보다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오후, 최서윤과 마지막 미팅을 가졌어요.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실망이 배어 있었죠. 중령님, 죄송합니다. 박사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엔 상처가 묻어났어요. 다만, 이게 우리가 두려워했던 겁니다. 반쪽 진실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어떻게요? 공동 발표를 만들겠습니다. 안전한 문구로요. 최서윤이 저를 쳐다봤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서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문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미 군수 협력 체계 점검 결과 상호 운용성 양호 확인. 세부 검증 절차 지속 운영 예정. 이 정도면 오판을 바로잡으면서도 민감 정보는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녘 최서윤에게 초안을 보냈어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검토 가능합니다.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패배감 속에서 책임감을 붙잡았습니다. 반쪽 진실은 거짓보다 위험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도요. 비행기 티켓을 다시 확인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정면으로 싸우겠다고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비어있는 보고서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화면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난 동맹을 평가하러 갔나, 스스로의 편견을 확인하러 갔나.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휴대폰에 최서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딱 그 한 줄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 한 줄이 제가 들고 다니던 모든 수치를 무력화시켰어요. 강함의 목적이 승리가 아니라 종결이라면 평가의 기준도 바뀌어야 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새로운 문장을 썼어요. 한국의 체계는 과시가 아니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설계다.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어요.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죠. 랜섬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헤일리, 수습 방안 있어? 있습니다. 뭔데? 제 기준을 내려놓는 겁니다. 랜섬이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소리야? 미국식 기준으로 한국을 재는 게 틀렸습니다. 그들의 목적에 맞춰 평가해야 해요. 그게 가능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제목부터 바뀌었습니다. 한미 군수 협력 오판 방지 및 상호 운용 프레임워크. 탄약량이 아니라 오판 방지였어요. 숫자가 아니라 상호 운용이었죠. 밤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군수 체계는 전쟁 지속이 아닌 전쟁 종결을 목표로 설계됐다. 이는 미국의 전략 목표와 일치하며 동맹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문장 하나하나에 제 각성이 담겼어요. 새벽녘 사만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헤일리, 자고 있어? 못 자고 있습니다. 보고서 봤어. 완전히 바뀌었네. 네. 제가 바뀌었으니까요. 사만다가 웃었어요. 드디어 배웠구나. 진짜 전문성은 틀림을 인정하는 능력이라는 걸.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약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오판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자책이 아니라 각성의 떨림이었죠.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최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종본 완성했습니다. 한미 공동검증 프레임 중심으로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가 바뀌면 문서도 바뀐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워싱턴을 설득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미 공동검증 프레임을 담은 최종본을 들고 브리핑룸으로 향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브리핑룸. 저는 한 장의 도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한 게 아닙니다. 다른 철학을 같은 자로 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의 강점을 세 줄로 정리했습니다. 분산 운용, 중단 없는 프로세스, 상호 운용 설계. 그리고 결론을 바꿨어요. 지원 축소가 아니라 공동 표준화가 미국의 이익입니다. 장관실 라인에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하지? 숫자를 요구하기보다 검증 루프를 만들면 됩니다. 검증 루프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 국방부도 참여 가능한 형태입니다. 민감 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신뢰를 쌓는 방식이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랜섬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맹 비용이 아니라 동맹 학습이군. 정확합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했죠.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분산 운용, 시간 기반 평가, 프로세스 설계. 이건 미군에도 적용 가능한 개념들이에요. 사만다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도 관심 있을 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으로 말이 통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백악관 NSC 라인과 화상회의가 잡혔어요. 헤일리 박사 최종 제안을 듣겠습니다. 한미 공동 실무그룹 출범을 제안합니다. 목적은요? 오판 방지와 상호 표준 개발입니다. 한국 측은 동의했습니까? 조건부 동의했습니다. 세부 정보 보호가 보장되면요. NSC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고 등급 제한으로 확정합니다. 대신 공동 발표문은 공개하고요. 공개 발표문 내용은요? 저는 준비한 문구를 읽었습니다. 한미 군수 협력 체계 점검 완료. 상호 운용성 양호 확인. 지속적 검증 절차 운영 예정.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이 정도면 언론도 정리되겠군요. 네. 오판도 바로잡고 민감 정보도 보호합니다. 승인이 떨어졌어요. 저는 긴장이 풀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최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중령님, 승인 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함께 한 겁니다. 최서윤이 잠시 침묵했어요. 박사님. 네. 고마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동맹이 뭔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맹은 누가 더 센가가 아니라 어떻게 같이 강해지는가였습니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제 일은 한국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동맹의 실패를 막는 설계였다는 걸요. 그리고 그 설계는 지금 막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한미 공동 실무그룹 출범 준비가 공식 시작됐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한미는 공개적으로는 조용히,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빠르게 움직였어요. 언론에는 단 한 줄만 나왔습니다. 한미 군수협력 강화 합의. 세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략이었죠. 저는 후속 문서 작성에 집중했습니다. 공동검증 지표 운영 절차라는 제목의 매뉴얼이었어요. 정량 숫자 대신 검증 가능한 항목들로 채웠습니다. 가동률, 대체 경로 확보율, 표준 적합성, 연계 훈련 결과. 이런 지표들은 민감 정보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체계의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최서윤이 워싱턴에 왔어요. 첫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였죠. 공항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잘 오셨습니다, 중령님.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이번엔 동료로서였죠. 회의실에서 양측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건을 소개했어요. 상호 표준 매뉴얼 초안입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한국식 분산 운용과 미국식 허브 체계를 연결하는 모델이었어요. 양측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한국의 시간 기반 평가와 미국의 규모 관리를 통합하는 거죠. 미측 실무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괜찮은데요? 최서윤이 덧붙였어요. 우리도 배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장거리 투사 능력을 저희 프로세스와 연결하면
더 효율적이죠. 회의실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비용이 아니라 학습이 논의됐어요. 오후, 최서윤과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박사님. 네. 이렇게면 서로를 불필요하게 흔들지 않겠네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네. 그게 목표였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진심으로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야말로 배웠습니다. 겸손을요.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한미 군수 협력 1차년도 계획. 예산 논쟁이 아니라 정책 개선의 근거가 됐습니다. 랜섬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헤일리, 잘했어. 감사합니다. 넌 평가자가 아니라 설계자가 됐어.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파일을 저장하며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추가했어요. 다음 단계 공동훈련 시나리오 개발. 다음 검증이 아니라 다음 학습이었죠. 한국 측도 민감 정보를 지켰고 미국은 오판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맹은 숫자 전쟁에서 벗어나 신뢰 구조로 진화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장 조용한 합의에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승리감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옳아진 게 아니라 함께 옳아졌다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게 진짜 동맹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떠올렸습니다. 야경과 산 능선, 평화로운 거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돌아가던 조용한 체계.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최서윤과 함께 찍은 실무그룹 기념사진이었죠. 저는 처음과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동맹을 표로 관리했어요. 중간급 같은 등급을 붙였죠. 이제는 말합니다. 동맹은 서로의 철학을 이해할 때 최상급이 된다. 휴대폰에 최서윤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박사님, 다음엔 군사 말고 봄꽃 보러 오세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어요. 그때는 숫자 없이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봄도 화창했어요. 사만다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헤일리, 2차년도 계획 써봤어. 훌륭해. 고맙습니다. 넌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웠으니까요. 강함은 과시가 아니라 준비라는 걸요. 그리고 준비는 신뢰를 낳는다는 것도요. 사만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 널 바꿔놨네. 아니, 제가 바뀐 겁니다. 듣기로 선택했으니까요. 오후 상원 브리핑이 있었어요.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헤일리 박사, 결국 한국은 강합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어요. 강함의 정의부터 바꿔야 합니다. 한국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흐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강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죠?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동맹은 일방적 지원이 아닙니다. 상호학습이죠.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포토맥 강변을 걸었습니다. 노트북 가방 속엔 새 프로젝트 제안서가 들어있었어요. 태평양 동맹국 군수체계 상호학습 프로그램. 한국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더 넓은 동맹으로 퍼져나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파일 이름은 간단했어요. 동맹 재정의 프로젝트 마이너스 완료. 마우스를 움직여 보관함으로 옮기려다 저는 멈췄습니다. 대신 진행 중 폴더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휴대폰을 들고 최서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중령님, 다음 학습 주제는 뭐가 좋을까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함께 정하죠. 그게 동맹이니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강함은 과시가 아니라 준비. 그리고 준비는 신뢰를 낳는다는 것을요. 진짜 뉴스 같아야 하는 이유도 알았습니다. 현실의 동맹은 언제나 오판 방지로 유지되니까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함께 배우는 동맹의 다음 실험으로 이어질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고마웠습니다, 한국.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